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지난 주말에 경기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천시와 경기 고양시 등 경기 전반에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도 복구 작업에 애를 쓰고 계실 텐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번 장마의 특징과 앞으로 주의할 점에 대해서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기상본부장 그리고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차례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9월부터 도내 4개 권역에 장애인 365 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들은 긴급한 사유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할 때 이들을 보호할 서비스가 필요했는데요. 이용료는 하루 2만 원으로 최대 30일까지 자녀들을 쉼터에 맡길 수 있습니다. 쉼터에서는 사회복지사 2명이 중증 장애 자녀들을 돌보게 됩니다. 클라쉐이커의 허쉬 띄워드리면서 2017년 7월 2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2주 전에는 충북 청주에 물난리가 나더니 지난 주말에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큰 비는 없을 거라던 기상 예보에 귀 기울였던 시민들은 예상치 못한 비에 아주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마철에는 어디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걸까요? 장마철 주의할 점과 최소한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오늘 투데이 포커스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기상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단 장마철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아직 이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는 예보도 있어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전에 대비를 해야겠는데요. 네. 일단은 이 상습 침수 피해가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우리나라 여름철에 그 비가 국지성을 보이고 또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형태는 전형적인 우리 한반도의 여름철 강수 형태거든요. 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그게 더 강해졌다. 이제 이게 문제인데. 따라서 여름 앞두고서 방송에서도 늘 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막힌 배수구 잘 뚫어놓고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많은 비가 왔을 때 500mm건 1000mm건 하늘에서 떨어진 비를 다 소화시키면 전혀 침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한 시간에 100mm 정도 내리게 되면 우리 많은 도시, 큰 대도시일수록 어딘가 막혀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그런 어떤 침수 피해 대비는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게 우선일 테고요. 우선 하늘에서 떨어진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예. 밑으로 배수 처리를 잘하도록 사전 점검이 이제 필요한데 예. 그게 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비 오기 전에, 그러니까 여름 오기 전에 항상 그런 작업을 해두고는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완전치 않을 때 충분히 그 침수되지 않을 비가 왔음에도 침수가 되고 이런 거죠. 예. 이게 지난해 장마하고 네. 기존의 평년에 일어나던 장마하고 올해 장마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날씨와 한 40년 살았는데요. 예. 올여름 장마 형태가 굉장히 특이해요. 매년 그 장마라고 하는 게, 날씨라고 하는 게 똑같이 몇 월 며칠 시작하고 몇 월 며칠 나타나고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전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통상적인. 그런데 올 장마 특징을 보면 장마전선이 아주 뚜렷하게, 그러니까 남쪽의 습한 공기 덩어리와 대륙 쪽에서 따끈따끈하게 달궈진 그 건조한 공기 세력의 힘의 균형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딱 대치하고 있으면서 그 오르락내락 하는데, 문제는 폭넓게 전국적으로 비를 내린 적이 없어요. 장마전선 영향을 받으면 매우 적고. 자, 지난 1일날 서울 경기에 쏟아부을 때 충청 이남은 오늘 지금 서울처럼 땡볕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비 내리고 있는 지역이 전라, 북도, 경상도 지방에 또 역시
국지적으로 지금 소낙성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어디 비가 오냐는 듯이 지금 하늘은 맑고 땡볕이 내리쬐는, 그러니까 비가 오는 지역은 폭우, 아닌 지역은 폭염, 이 속에 지금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형적인 그 온대 기후를 보이고 여름을 맞이했는데, 올해 형태만 보면 저 마치 그 동남아나 이쪽에처럼 그 우리보다 더 더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행들 이제 그런 날씨 형태, 그런 강수 형태를 보이는데, 확실히 여름 날씨는 분명히 변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원래 이러지 않았던 건 아닌데요. 원래 덥고 단시간에 많은 비 내리는 게 뭐 100년 전에도 그랬고 50년 전에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형태가 좀 변칙적이고 빈도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더 이런 현상이 길어질까요? 우리가 이제 뭐 동남아 기후가 됐다. 그래서 뭐 거기서 유행하는 스콜 같은 거, 그런 것이 우리 국지성 호우가 계속해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실제로 그럴까요? 네, 그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온대지방에서 열대지방 사이에 있는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아열대, 열대지방은 해가 뜨면 공기가 뜨겁게 데워지고 상승하고, 시간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확 쏟아붓고 그 에너지, 대기 불안정을 해소하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스콜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온대지방 그러지는 않았는데, 올해 장마 때 보면 뭐 그런 형태 보이고 있으니까, 분명히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 지구의 이슈지 않습니까? 석탄, 석유, 화석연료를 많이 태워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공기 중에 떠다닌다. 그게 태양열의 어떤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이상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지구에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온난화로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우리나라 원래 더웠던 여름이 더 더워지고 있고, 독하게 추운 겨울이 덜 춥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구는 영향이죠. 알겠습니다. 분명히 온대지방에서 아열대 열성 보이는 그런 면적이 제주도, 남해안에서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과가 대구에서 옛날에 서늘했기 때문에 잘 되는, 지금은 강원도 쪽에서 잘 된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죠. 그런 게 이제 기후변화의 한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영향을 여름에 국지성 호우도 이렇게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본부장님께서는 그 기상당국에서 수십 년 동안 또 몸담으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적으로 내리는 집중호우는 기상청에서 예보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예보를 하죠. 사실은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용자, 날씨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 하루의 예를 들어보면, 기상청 예보에 보면 전국이 비가 오는 것으로 아침에 TV를 통해서 들으면 마치 전국에 오는 것처럼 예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예보관 입장에서는 자, 서울, 경기,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인데 어딘가에는 비가 분명히 올 조건이거든요. 장마 전선으로. 그런 때는 이제 쪽집게처럼 어디는 안 오고 어디는 오고를 이렇게 이 지도상에서 분류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지금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보 정보에 담긴 의미는 마치 전국에 하루 종일 오는 것처럼 예보가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여름철 예보, 우리나라 여름철 예보를 항상 늘 얘기하지만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올 건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상청이 비가 이제 온다고 예보를 한 상태에서 양적으로 늘 그렇듯이 좀 빗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기상청에서 장마 시작하고 끝을 예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워낙 맞추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 장마에 대해서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그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던데, 이런 관련된 물폭탄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럴 조건에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그 폭우 원인을 보면 남쪽에서 따뜻하면서 굉장히 습한 공기가 계속 한반도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게 확 저 북한, 중국까지 덮어버리면 그 영향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비는 오지 않는데, 자, 북쪽에서 유난히 건조한 공기가 지금 습한 공기와 세력 균형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 현재는 전라도, 충청도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 장마가 언제 끝날 것이냐, 이건 뭐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기상청이 발표하는 이제 10일 예보가 오늘로부터 그 긴 예보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또 29일 또 30일 이렇게 장마전선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장마권에 있다. 예. 자, 그러면 이 조건에서 비가 온다는 지역은 예상량이 뭐 100mm 온다고 그랬는데 300, 400에 올 수 있는 게 요즘 조건이거든요. 예. 어떤 슈퍼컴퓨터도 어떤 수치 예보 모델도 어떤 예보관도 오늘 내일 충청도에 300mm 온다 이런 예보를 하는 거는 어떤 한계가 있는 예보고,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한계를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의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여름철엔 늘 이런 식의 강수 형태가 반복이 되고 올해 특히 어려운 게 더 그게 변칙적이 됐다. 이제 이런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갈수록 그 기상 이변 때문에 예측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올해 태풍은 어떻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현재 태풍이 2개 지금 발생해 있습니다. 예. 하나는 베트남 가까이 지금 가고 있고요. 하나는 일본 동쪽 태평양 하와이 사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진로를 잡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풍의 발생 구역에는 강한 그 일사에 의해서 계속 바닷물이 지금 증발되고 있거든요. 자, 이 증발된 시점에 어떤 모멘트 여건만 맞으면 그게 이제 태풍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따라서 태풍은 갑자기 이 집중호우처럼 1시간 사이에 확 생기는 현상은 아닙니다. 생겨서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적어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된 태풍 정보 보면 되겠고, 지금 한 일주일 이내 당분간은 태풍 영향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장마 그리고 그 이상 기후로 인한 기후 예측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기상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기상본부장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경일대 소방방재학과의 공하성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공하성입니다. 일단 장마가 또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2차 피해 없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전기 차단기를 먼저 내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스 밸브는 잠궈줘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대피를 하실 때는 그 전신주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삼가해 주시고요. 하수구 맨홀을 밟는 것도 감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서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레인부츠 고무장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피를 할 때는 이 레인 부츠를 신고 대피를 하면 감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119에 신고를 해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떤 조치 사항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대피를 할 때 어떤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어느 곳으로 대피를 하고 이런 것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119는 화재뿐만 아니고 지진이나 이번 같은 폭우 등이 발생했을 때도 119에 신고하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민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쓰레기가 그 하수구 구멍에 걸리고 맨홀 구멍에도 걸려서 물에 빠지지 않더라. 그래서 맨홀을 빨리 열어줬으면 한다는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건 어떤가요? 맨홀을 열어버리면? 네, 맨홀도 그렇고 배수구도 그렇고 일단 이런 폭우가 오기 전에는 그 배수구나 하수구를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 배수 펌프 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이런 배수구에는 담배꽁초나 나뭇가지 등이 걸려 있어서 이 배수로를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배수구나 맨홀을 급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열어줘서 배수로를 막는 것을 이렇게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반지하라든지 저지대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그 반지하에서 살던 90대 노인은 결국 그 참변을 당하기도 했는데 일단 집에 물이 들어오면은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거동하기도 쉽지 않고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방수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수판을 설치해 놓으면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예. 이것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무료로 설치해 주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많이 이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수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하철 타러 들어갈 때 그 출입구 부근에 철로 된 길쭉한 나무 판자 같이 생긴 것, 그것을 끼워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장치죠? 그렇습니다. 예. 주택이나 주택의 대문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스테인레스로 제작한 이렇게 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는 이것을 떼어 놓았다가 폭우가 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장착해 놓으면 예.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물이 무릎 정도만 물이 차더라도 대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이 일단 들어오는 것을 감지를 하면 빨리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근데 급한 상황에서 전기 차단하거나 가스를 차단하거나 이렇게 급하게 할 수는 없을 거고 당장 몸을 피해야 되는데 어떤 점들을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 바로 일단 빨리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조금이라도 시간이 좀 있다고 하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차단기라든가 가스 밸브 이런 것을 잠궈두고 대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무릎 정도 찼는데도 이동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렇습니다. 무릎 정도 차면 이때는 대피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냥 바닷가나 계곡에서 물놀이 할 때 그 정도 수위하고 침수로 인한 그 수위하고는 좀 다르군요. 우리가 체감하기에. 그렇습니다. 물살이 상당히 급격하기 때문에 예. 이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운전을 하다가 이게 침수된 도로에 갑자기 갇히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피해야겠습니까? 차 안에 갇혀서 갑자기 차 내부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예. 그 물의 압력 때문에 차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성급하게 문을 열려고 하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차분하게 탈출 준비를 하면서 물이 어느 정도 차 오를 때까지 이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물이 어느 정도 차 올랐을 때 차의 실내와 실외의 압력이 거의 같아지게 됩니다. 그때는 쉽게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대피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을 열었을 때 열리면 그냥 열고 나가면 되는 거고 안 열리면 일단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문이 열린다고 한다면 열고 대피를 하는 것이 좋고요. 예. 열리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예. 물이 어느 정도 차 오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문을 열어봐서 예. 문이 열린다 싶으면 열고 대피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같은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개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이 문제도 좀 큰 시선에서 짧게 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하천은 국토부가 맡고 있고 또 하수도는 환경부가 맡고 있고 펌프 이번에 그 빗물 배수 펌프장도 작동을 늦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재난 문자도 늦게 왔고 이게 좀 분리가 돼 있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대처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각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서로 각 부처 간에 종합 훈련을 수시로 많이 해서 서로 부처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폭우로 인한 대처법과 관련해서 경일대 소방박제학과 공하성 교수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상은이 부르는 당신은 꼭 무지개 같아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에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건강식으로 즐겨 먹는 죽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고요. 이어서 서울시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장마철이라서 참 건강관리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덕분에요. 잘 지내시죠? 고맙습니다. 예. 저도 역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죽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죽. 예. 요즘 같은 그 습하고 더운 여름에는 잘 안 찾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요즘에 죽 그 전문점 가보면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죽이 요즘에는 건강식이다 이런 인식이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몸이 안 좋을 때 죽을 먹고 회복이 되는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죽은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있고요. 또 최근에 죽 전문점을 가보시면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식재료를 넣은 죽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처음에 죽 가게가 생겼을 때는 네. 죽 가지고서 이렇게 창업을 한다고 해서 뭐 별거 있을까 했는데 맞아요. 요즘엔 종류가 예. 참 많아서 그렇죠. 뭐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뭐 죽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뭐 다른 음식에 비하면은 그런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니까 살도 잘 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굉장히 과학적인 논리적 판단이신데 예. 근데 실제로 죽을 아플 때 먹는 이유도 사실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약해진 위장에도 흡수가 잘 된다는 의미로 죽을 먹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은 흡수가 잘 되니까 먹는 족족 살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의외로 죽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죽은 포만감이 밥에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보통 큰 죽집에 가보면은 큰 이렇게 대접에다가 죽을 한 그릇 가득 주시잖아요. 꽤 많아요. 그게 사실은 밥 한 공기로 만든 죽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물을 갖다가 먹으면서 부피가 커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 반 공기의 그 밥을 가지고 죽을 만들어도 한 공기 먹은 포만감이 들 정도로 그 죽은 포만감이 크거든요. 예. 오히려 적절히 활용하면 죽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죽 용기가 커서 야,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하는데 네. 먹다 보면 또 다 들어가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밥 한 공기 정도 그 정도기 예.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숙변 제거 목적으로 이게 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은 그 숙변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표현은 아닌데요. 예. 좀 다른 의미로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죽 자체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음식이기 때문이죠. 예. 어허. 그리고 이 아침에 죽을 먹어주면은 좋다는 얘기도 있어서 아침에 죽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먹는 시간대에 따라서 몸에 받는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의학적으로는 언제 먹냐에 따라서 죽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하지만 사실 요즘 바쁜 현대인들은 거의 아침밥을 못 먹고 나가잖아요. 네네. 챙기지 못하는데 죽 같은 것은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아침에 데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을 어쨌든 죽도 밥의 일종이니까 네. 쌀로 만들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는 그런 건강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거르거나 아니면 그냥 빵 하나 먹으면서 때우는 맞아요. 것보다는 죽이 그래도 낫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에 대해 종류가 참 많으니까 보통 병에 걸려서 기력이 회복할 때 죽을 먹는데 식중독이라든지 급체로 고생하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이런 좀 기름기 있는 죽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죠. 차라리 뭐 미음 같은 거가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위장 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고 회복기에 드신다면 네네. 처음에는 미음 그리고 나서 죽 그다음에 밥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네. 예. 그러면은 뭐
그 병에 따라서 죽도 잘 골라서 먹어야겠네요. 예. 종류를.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아플 때 먹는 게 아니라 한 끼의 식사로서의 죽일 때는 네.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측면이 더 있는데요. 네. 죽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사실 맨 밥만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겠죠. 영양 균형이 안 맞아서. 예. 죽도 마찬가지로 하얀 죽만 드시게 되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새 죽 파는 데 가보면은 안에 뭐 육류라든지 버섯, 여러 가지 채소, 해산물 같은 것을 넣어서 죽을 만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또 여러 가지 잡곡이나 뭐 녹두나 이런 다른 그런 콩류나 다른 잡곡을 넣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런 시도가 영양 균형을 맞추는 그런 죽으로서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집에서 또 죽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 특히 죽에 넣어서 좋을 만한 식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그 죽만 먹게 되면은 부족한 게 신선한 채소, 그 다음에 단백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류나 아니면 닭, 아니면은 해산물 이런 걸 넣는 게 도움이 되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푸른 채소를 넣어서 죽을 같이 쓰게 되면은 네. 훨씬 더 영양 균형을 맞추고 건강한 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제 죽을 먹을 때 반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죽 전문점에서도 반찬을 몇 가지 줍니다. 근데 짜요, 의외로. 맞아요. 그래서 다 먹고 나면은 좀 혀가 얼얼하기도 한데 건강하게 죽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점을 지적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싱겁게 죽을 쏘가지고 거기다가 너무 싱거우면은 뭐 김치든 다른 반찬을 곁들이는 게 맞고요. 또 죽을 집에서 만들어 놓게 되면은 다시 그 식혔다가 데필 때마다 더 짜지거든요. 미리 좀 싱겁게 만드는 게 좋고 죽 전문점에 가실 때도 미리 조금 싱겁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게 되면은 건강한 죽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문점에서 반찬 주는 것도 1인 권장량이라기보다는 그냥 기호에 맞게 먹으라고 주는 거지 맞아요. 굳이 다 먹을 필요는 없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죽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권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 서울시의 오랜 난제입니다. 용산 네네. 미군기지 오염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겠는데요. 네. 예, 서울시가 정부를 상대로 오염 정화 비용을 달라고 13번째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요?
네, 이 문제는 그러니까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그 용산 미군 기지 앞에 녹사평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기름으로 범벅이 된 지하수가 발견이 됐고요. 이어서 2006년에는 그 남영역과 삼각지역 사이에 있는 캠프 킴 부근에 있는 그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도 기름 유출이 확인됐습니다. 이때부터 서울시는 그 두 지역에서 지하수를 주기적으로 정화하고 있는데요. 이 비용이 대략 연간 5억 원 정도입니다. 서울시는 일단 그 예산을 편성해서 정화 활동을 벌인 뒤에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서 그 돈을 다시 받아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12번 소송을 내서 78억 원 정도를 돌려받았고요. 이번에 다시 그 지난해 들어간 5억 4천만 원을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내겠다는 겁니다. 어제 직접 그 담당자와 전화를 해봤는데요. 시점은 그 다음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정화를 해서 뭐 많은 돈을 들여서 정화를 하고 있다고 한들 그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이 그 서울시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르면 올해 말이죠. 그 용산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우리 정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두 지역에서는 그 기준치의 수백 배가 넘는 발암 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미군 기지 내부를 조사해서 그 오염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제거해야 되는데 주한미군 측이 동의하지 않는 한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기지 내부를 조사하는 건 고사하고요. 이미 실시한 조사 결과도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한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뭐 소파 규정 때문에 안 되는 게 수없이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이게 많이 보도됐던 내용인데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용산 기지 오염에 대한 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와 주한미군이 합동으로 기지 내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고요.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는데 기지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아니었고요. 일부 지역에 대한 제한적인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조사는 해놓고 주한미군 측의 반대로 정부가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고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일단 1차 조사 결과만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 내용은 예상대로 좀 충격적이었고요. 하지만 그 2차와 3차 조사 결과는 1심 법원에서는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정부가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주한미군 측이 버티고 있는 건 그 돈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대로 버티다가 기지를 반환하면 오염 제거 비용은 전부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조사가 이뤄져서 오염 실태가 공개가 되면 주한미군도 그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해라. 이런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땅이 오염되는데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걱정입니다. 100년 만에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우리 국민품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자, 다른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그 뭐 음악도 크게 듣고 술도 마시는 클럽의 상당수가 화재에 취약하다고요? 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주에 그 홍대와 이태원, 강남의 대형 클럽 17곳을 불시에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10군데에서 23건의 불법 사항이 적발됐는데요. 방화구역 훼손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경우도 2건씩 있었다고 합니다. 뭐 비슷한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비상구 폐쇄돼서. 네, 그렇죠.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겠고요. 그리고 서울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강남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이죠. 수서동과 세곡동 개발 사업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개발 사업자인 토지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수서 역세권 개발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요.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 계획은 그 서울시와 강남구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인데요. 수서역과 분당선을 중심으로 업무와 상업, 주거 기능을 갖춘 역세권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구는 정부의 승인이 나면요.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공사에 착수해서 2021년까지는 사업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서울시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유투건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나나무스쿠리 Why Worry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이제 폭염이 오늘 다시 시작됩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see this world has made you sad.